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부동산 세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S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자 공쌤TV를 운영하고 있는 공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랑은 일전에 상생임대주택 관련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또 중요한 사항 가지고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간혹 가다가 부동산을 취득했더니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를 잘 해놔야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많이들 실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취득하려고 했을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거의 의무사항이 되었었잖아요. 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부터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이해를 하면 쉬워지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 많은데 국세청의 인력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 주택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세청이 모든 경우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이 조사 과정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에서 조사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관할구청에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살펴보고 탈세 의혹이 높은 건들만 국세청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국세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금조달 계획서가 자금 출처 조사의 1단계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어떻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성 방법 또한 다른데요. 만약 자금 출처 중에 설명하기 복잡한 사연이 있다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금융기관 예금액은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고 계약일 현재 예금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전부를 금융기관 예금액란에 기재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일 현재 예금액 5억의 출처가 6개월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5억을 적어도 가능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에 5억을 적어도 됩니다.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예금액의 자금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처분 대금이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받은 자금처럼 자금 출처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보다 자금 출처를 밝혀서 적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가족에게 차용한 금액은 그 밖의 차입금란에 적는 것보다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밖의 차입금란에 적게 된다면 실질은 증여이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거짓 차용으로 꾸민다고 봐서 향후 소명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소명 나올 경우에는 차용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간혹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나한테만 이런 소명을 하라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이후 개별적으로 소명을 받게 되는 분들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 이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차용 금액이 있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 비해 부동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건수도 적어지게 되고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 상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개별적으로 소명 요청을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향후 소명 안내문이 날라올 것을 가정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다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나 역시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라고 조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금 소명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된다면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통장은 매수자가 보유한 모든 통장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한 통장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를 하기 전에 미리 이체 내역이 깔끔한 통장을 골라서 그 통장으로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한 통장 내에서는 가능한 그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가족 간의 이체 내역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 사는데 보태쓰라고 2천만 원을 계좌이체 해줬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 계좌이체 해준 내역이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 이 기간 내에 있다면은 기간 내에 있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제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이 2천만 원을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이 기간이 지나고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면은 이때는 뭐 그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2천만 원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소명 자료를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용금 상환 내역인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더라도 이 차용증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금 소명을 하라고 했었을 때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잔금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후로 2주도 같이 보기 때문에 부동산에 취득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전후로도 통장 자금 내역서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를 안 받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동산도 존재하나요? 네, 모든 주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살펴보면 규제 지역은 취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비규제 지역의 같은 경우는 취득 금액이 6억 미만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 자금 상태가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면 비규제 지역의 6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데요.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보다는 그 조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만약 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앞서서 세무사님께서 젊은 사람일수록 자금 소명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소득 자료가 약간 불명확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세가 있다는 말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 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자금을 마련을 해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즉 70대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해서 모은 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세무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시비를 걸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만약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해당 은행으로 사업자 대출 사용 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출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는 세법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대출을 받은 이유가 말 그대로 사업자용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은행이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환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랑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모아놓은 돈은 많았어요. 실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막상 세무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소명 가능한 돈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가족 도움 없이 본인이 모은 돈으로만 주택을 취득할 때도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100%다 본인의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전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이렇게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자가 본인이 모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이 봤을 때는 소득 신고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주택을 취득했을까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현금 매출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탈세 가능성을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노력만으로 자금을 모아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만약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자금 출처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소득 신고를 잘 하자. 잘하자. 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나는 현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억을 들고 있어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빙 가능한 돈은 6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4억 정도는 대출을 받고 그냥 돈이 있어도 일부러 대출 받아서 그렇게 피해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을 때 또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젊은 자녀가 집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소득은 좀 돼.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또 이자 내려고 하니까 또 부담되잖아요. 요즘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하니까. 그래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상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니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금융기관 대출이니까 국세청에서 의심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이후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상환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자녀가 갑자기 이 대출 몇 억을 일시에 상환을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대출을 일시에 상환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때도 일시에 한 번에 대출을 상환하지 말고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는 일단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 갚았는지, 얼마를 갚았는지도 중간중간에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근저당권 설정은 국세청 시스템으로도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이 갑자기 말소가 되면 국세청에서 부채를 상환한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 사후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상환할 때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건지 그 상환 계획도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원래 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현재는 이 사업자분들을 쉽게 세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도 부족한데 이 세무조사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업장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탈세 혐의라는 명분이 있으니 이 사업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앞으로 세무조사는 사업자 위주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하기엔 좀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명분성,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부동산 세무조사 이 단건으로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자금 출처랑 탈세랑 엮여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었을 때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 소명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윤 소장과 공센TV의 공창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